안녕하세요. 신한금융지주회사 IR팀 박철우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버티고 계시나요?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솔직히 휴가 내내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으나 실적에 비해 주가는 7월 이후 계속 억눌려 있어서 참 무더운 여름을 힘들게 하네요. 금년 2월 21년도 연간 실적 발표 이후 6월 말까지 주가 움직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제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했는데 영상 촬영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신한지주의 주가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요즘 다시 제 표정이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설명 이전에 우선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이미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기준금리가 작년 8월 이후 연거푸 인상되면서 상반기 금융회사들은 일제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금융지주들 중에서 우리 신한의 실적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러 리스크에 대비해서 모든 은행들이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는데요. 신한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 대응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으면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그만큼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한은 경쟁사 대비 가장 큰 규모의 2분기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한은 이자 마진의 가장 높은 개선세, 주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카드 및 IB 사업의 선전으로 남들이 다 빠질 때 유일하게 수수료 수익을 성장시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부분의 성장은 신한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우리 실적에 대한 평가도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주가는 왜 이래? 사실 지금 주가는 우리 신한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주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번 방송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정말 너무 귀하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럼 게스트와의 대화를 위해 자리를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바로 전설의 오건영 히어로 WM 컨설팅 센터 오건영 부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네. 신한지주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이번 분기에도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네네.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는 네네. 여전히 이제 좀 억눌러져 있는 느낌인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신한뿐만 아니라 금융주 국내외 이제 주식시장 전체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 네네네. 부장님 보실 때 왜 요즘 이렇게 네네. 주식시장이 어려운지 네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네. 거시경제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그 주가 상승을 누르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네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도 주식이라든지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도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좀 유치한 비유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호랑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랑이라는 네. 주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누구나 다 잘 볼 수가 있고 네. 호랑이의 실적은 튼튼할 수 있는데 네.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허우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물속이라는 건 말씀해 주셨던 이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보면 저는 이거 흐름대로 하나씩 좀 이슈를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 4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기업들한테는 비용의 증가로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손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에서는. 그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손익인데 비용의 상승을 제일 먼저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하지 못한 레벨로 찾아오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그렇게 강력했던 미국 시장까지도 고개를 푹 숙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의 반대급부에 있는 금리가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금리가 위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4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게 1번이고요. 그때는 주가가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바닥에서 치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올해 1월부터 5월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때는 금리에 의한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저도 연초에 기준금리 인상 4차례 하면 많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4차례는 그냥 상식처럼 지나가고 있죠.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상 못한 금리를 갖다가 빠르게 끌어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는 빠르게 뛰어 올라가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가 3%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근데 1년 전에 금리를 보면은요, 1%대 초중반입니다. 그러면 1.2%라고 가정하고 지금이 한 3.3%라고 가정하면 3.3%하고 1.2%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느끼는 부담도 아무래도 커지지 않았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1점이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3.3이면 많이 올랐네? 아마 대안에 있어서도 약간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면에서는 금리가 뛰어 올라가면서 주가가 눌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에서 두 번째 보실 거는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면이 조금 흥미로운데, 세 번째는 이제 5월달 말부터 그 다음에 최근까지 좀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올라버린 물가와 올라버린 금리는 소비자들한테 아무래도 소비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이거는 경기의 둔화 우려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 부담과 물가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엔 탑라인인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금리와 물가 부담은 비용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매출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손익은 보다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 이 손익을 갖고서 배당을 해주는 게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손익을 더욱더 크게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 6월달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보다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금리 상승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강한 금융주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버티던 섹터들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리,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호랑이를 물속에 가둬놓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물속에 갇혀 있다는 표현은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 인플레이션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데,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많이 뵙다 보니까 네네. 또 그런 얘기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불경기가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특히 이제 취약계층 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크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들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장에서는 또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 금융주들을 특히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IR 팀장으로서는 이런 거시 이슈, 그다음에 특히 규제 이슈, 저희 회사 실적 이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특히 거시경제 관점에서 좀 짚어봐야 될지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까지 치닫게 된 거는 그 근원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의 원인부터 잠깐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공급망 사이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공급망이라고 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엔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그 다음에 낮아진 금리,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럼 공급은 잘 안 되는데 소비가 탄탄하니까 물가가 끌어올려졌겠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올해부터는 빨라졌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천천히 갔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최근에 보면은 40년 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드를 하나하나 좀 지켜보는 거죠. 첫 번째 볼 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빠른데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됐을 때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금융시장 사이드 전반적으로 이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 사이드에서 좀 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강한 부양책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산 가격이 올랐던 것들이 소비를 굉장히 강하게 부양을 해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그렇게 빨리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관건은 소비 사이드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아닌가, 요걸 저희는 두 번째는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가 둔화되고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강한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의 예봉을 꺾더라도 물가가 빠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을 멈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빠르게 내려오던 물가가 계속해서 이 내려오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겠죠. 그럼 꽤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장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사이드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 다음에 물가 사이드에서는 공급망의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금리 사이드에서는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과연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매크로 관점에서 하반기에 봐야 될 이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너무 잘 주셨네요. 특히 그 세 번째 포인트인 자본 유출이라는 얘기는 결국 저희 주가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저희 신한금융지주 회사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대외 변수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특히 이런 어려운 기간 중에 주주들의 몫을 어떻게 잘 지켜주느냐, 회사가 주주 자본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도 보면 JP 모건이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이 이제 뉴스거리가 되면서 이제 자본 비율에 대한 우려, 주주 환원의 이행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신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당금을 좀 미리 쌓아놓고 자본 비율도 튼튼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했던 분기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배당 수율이 한 6, 7% 정도 되는데 주가는 비록 눌려 있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들의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날도 오겠죠? 저는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일단은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충당금을 쌓아놓으면서 안정성을 가져간다는 것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좀 어두워진 표정에 조금이라도 이제 밝아질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부부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오늘 2분기 실적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